쉬는 시간 잘 쉬고 오셨죠? 이제 환원 방법을 보면 몇 가지가 있냐면 4가지가 있대요. 이 4가지를 또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실은. 그래서 직접법이 있고, 직선법이 있고, 이쪽 보시는 거예요. 제가 기초인문서를 버리지 말라고 그랬죠, 학계로는 제발. 예, 오히려 기본서하고 기초인문서 중에 뭘 더 중시 여겨야 된다? 기초인문서를. 그게 제가 만들어드린 요약집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직접법, 직선법, 연금법, 상환기금법이 있대요. 4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이 4가지가 나왔던 이유는 1년 뒤 미래수익이 똑같지만 전체 미래수익이 달라서 똑같이 평가하면 안 되는 4가지 대상물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렇죠? 토지와 건물과 비교를 해보면 토지는 삼각자산인가요? 비삼각자산? 비삼각자산. 건물은 삼각자산이죠. 미래수익이 뭐가 더 커요? 미래수익이 뭐가 더 커요? 토지가 더 크죠? 얘는 더 이상 발생되지 않을 때가 오죠. 얘는 계속 발생하는 거고, 미래수익이. 그러니까 토지가 더 큽니다. 네. 그 내용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 어장과 광산을 비교했을 때 어장은 비삼각자산 플러스 삼각자산이죠. 지난주 다 했던 내용. 지금 정리만 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어장에서 발생하는 미래수익 중 비삼각자산에서 발생되는 미래수익은 계속 발생, 삼각자산에서 발생되는 수익은 점점 줄다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을 때가 오더라. 그러면 건물과 어장을 비교해보면 어장 부분이 비삼각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수익만큼은 미래수익이 더 크다. 어장을 더 높게 평가해야 된다. 맞나요? 네. 그 다음 이제 광산을 봤더니 광산도 비삼각자산과 삼각자산의 결합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때 광산은 고갈되고 고갈되지 않고 광산은 고갈이라고 지가 적혀 있잖아요, 지금. 광산은 지가 고갈이라고 돼 있네요, 지금. 네. 광산은 고갈되죠? 어장은 고갈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미래수익이 뭐가 더 크다? 고갈되지 않고 계속해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어장의 미래수익이 더 크겠네요. 광산보다. 지금 그 얘기인 거죠. 됐죠? 그럼 이제 상각 여부를 따져보면 이 4가지 중에 삼각자산이 아예 없는 게 있죠. 뭐만? 토지만. 직접법만 삼각이라는 단어가 나올 수 없는 거고 나머지 3가지는 삼각자산 다 들어있나요? 들어있죠. 그렇죠? 그래서 보유기간 중 뭐 되는 만큼은 자 따라해보세요. 보유기간 중 삼각되는 만큼은 자본의 수를 해야 한다. 되셨나요? 그러니까 제발 이 생각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양도하면 자본이 회수된다 이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이제 우리가 지금 따지는 건 양도시 자본의 수를 따지는 게 아니라 보유기간 중에 자본의 수를 미리 해야 되느냐 하지 않아도 되느냐 지금 그 얘기인 거죠. 됐죠? 그래서 이제 토지는 당연히 상각 여부가 없을 거고 상각하지 않잖아요. 비상각자산이니까. 직선법 건물은 상각자산 들어있죠? 자본의 수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 어장도 상각자산 자본의 수 하죠? 광산도 상각자산 자본의 수 하죠? 상각된 만큼. 그러면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자본이 회수됐어요, 여러분. 처음에 투자해서 자본이 회수되면 그 돈을 그냥 쥐고 있어야 될까요? 금고 속에 집어넣어야 될까요? 아니면 재투자할까요? 재투자를 해야 되겠죠. 되세요? 그럼 이제 재투자 여부를 따져보면 회수된 금액의 재투자 여부를 따져보면 직접법은 회수된 금액 자체가 없죠. 그러니까 재투자의 개념 자체가 없죠. 이해 되셔야 돼요? 그럼 건물은 분명히 회수된 금액 있어요. 삼각됐으니까. 근데 얘는 재투자를 안 한대요. 직선법은 재투자를 가정하지 않아요. 되세요? 그럼 수익이 클까요? 작을까요? 작죠? 회수된 금액만큼씩은 이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거니까. 투자로 아직 남아있는 애들만 수익이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얘 미래 수익이 제일 작죠? 건물이. 그래서 건물이 제일 낮게 평가되는 거지.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어장과 광산에서는 연금법과 상환기금법은 삼각된 금액만큼을 자본 회수해놓고 그 자본 회수된 금액을 재투자한답니다. 둘 다. 둘 다 재투자를 한대요. 그러면 이제 재투자를 할 때 어디다 할지가 다른데 재투자의 개념은 이 둘만 나오는 거죠, 지금?
맞죠? 그러면 재투자의 수익률은? 재투자의 수익률. 이게 재투자의 수익률 없죠? 칠판 잘 보세요, 빨리. 얘 토지 부분에 재투자의 개념 없어요? 재투자는 왜 재투자한 거죠? 자본이 회수됐으니까. 보유기간 중에. 왜 회수됐죠? 상각됐으니까. 근데 토지는 상각되지 않으니까 자본회수의 개념이 없고 재투자의 개념이 아예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재투자 수익률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럼 건물은 상각이 돼서 자본회수는 했는데 얘는 재투자를 안 하죠. 그러니까 재투자 수익률의 개념이 없죠. 됐죠? 어장은 재투자 한다고 그랬죠? 상각자산에서 상각된 만큼 자본회수 해놓고 얘 재투자하죠? 그럼 어장은 고갈되지 않으니까 어장에 다시 재투자할 수 있을까요? 있죠. 그래서 원래의 어장 수익률로 재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투자의 수익률이 어장 수익률이고 재투자의 수익률도 어장 수익률이네요. 그럼 한 가지 종류의 수익률을 사용한다? 두 가지 종류? 한 가지죠. 어장 수익률 하나. 원래의 수익률 하나. 그래서 얘는 일종의 환원율을 쓴다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요. 개념이. 그런데 이제 광산은 뭐 된 만큼? 상각된 만큼 자본회수를 하죠. 자본회수된 금액을 재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광산은 고갈되죠. 그러니까 광산 자체에 재투자를 못하죠. 그러니까 안전하게 쌓아가는 이율, 체내에 축적시킨다? 이게 무위험률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광산은 투자의 수익률은 광산 수익률이고 재투자의 수익률은 무슨 이율? 축적 이율 아닙니다, 여러분. 축적은 1000분의 1 축적, 1200분의 1 축적, 그게 축적이고 얘는 축적이죠. 쌓아가는 게 축적시킨다는 표현이죠. 우리 체내에 뭘 자꾸 축적시키죠? 지방을. 그렇잖아요. 그래서 축적시키는 거예요. 얘는 무위험률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럼 얘는 위험이 없는 만큼 이자율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원래 광산의 수익률보다 이자율이 낮겠죠. 얘는 어장 수익률 이자율이 크겠죠. 그럼 얘는 이자율이 큰 만큼 이이자 이렇게 붙겠죠. 지금 붙는 게 얘는 이이자로 붙는 거고 얘는 이자겠고 무위험률이니까. 얘는 이자가 없죠. 네. 그러니까 얘가 제일 크고 그 다음 얘고 얘겠죠. 수익가액의 크기 순위. 그래서 뭐가 제일 크고? 상각자산이 포함된 애들 중에는 어장이 제일 크고 그 다음 뭐고? 광산이고 상각자산으로만 구성된 건물 순서인 거죠. 수익가액의 크기 순위. 지금 그렇게 따라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익률의 종류를 따져보면 쟤는 직접법은 토지 수익률이죠. 재투자의 수익률이 아니라 그냥 수익률의 종류가 토지 수익률. 건물 수익률이죠. 직선법. 건물은 건물 수익률. 그 다음 연금법은 한 가지 종류, 두 가지 종류. 어장은 투자의 수익, 투자. 어장 수익률로. 재투자 고갈되지 않았으니까 다시 어장에. 어장 수익률 한 종류만 나오죠. 한 종류만. 일종. 광산은 투자의 수익률은 광산의 수익률. 재투자할 때는 고갈되니까 광산 자체에 재투자를 못한다가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안전하게 쌓는 이율 무슨 이율로? 축적 이율로 재투자를 하니까 투자의 수익률과 재투자의 수익률 두 가지 종류가 나오죠. 그래서 이종의 환원 이율이 적용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라고요. 이게 무슨 방법? 환원 방법. 그래서 지금 세 가지를 묶었죠. 이 세 가지를 묶은 이유가 뭐죠? 상각자산이 포함된 것들이죠. 그래서 상각자산이 포함된 물건의 수익 가격, 수익 가액의 크기수는 뭐가 제일 크고? 어장, 광산, 건물로 대답해 보세요. 뭐가 제일 커요? 어장. 그 다음 뭐? 광산. 그 다음 건물? 그 순서인가요? 맞죠? 그래서 어장에는 뭐가 살아요? 연어가 살죠. 연어. 그래서 연금법. 광산은 광산 상환기금법. 그 다음 건물은 상각자산 시옷 직선법. 이렇게 기억하면 된다고요. 연상직. 따라해 보세요. 연상직. 연상할 만한가요? 연상직. 그
그래서 삼각자산이 포함된 물건의 환원율의 크기 순을 물어보면 얘 반대로 뒤집힌다? 수익가액과 환원율은 반비례입니까, 여러분? 아까 가격과 수익률 반대라고 그랬잖아요. 반비례. 이게 뒤집히겠죠. 이걸 또 찍상현 이러지 말고 연상직만 기억해놓고 뒤바뀐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죠. 됐습니다. 이게 이 부분에서 나오는, 우리 시험에서 나오는 최고난도의 문제인 거예요. 이 부분이 나오면. 그러면 이제 외우는 방법. 찍찍이가 있나요, 여러분? 우리 옷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띄었다가 붙이는 거 있죠. 운동화 같은데. 찍찍이. 그래서 찍찍이를 연상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찍찍연상. 왜 찍찍연상으로 기억을 하냐면 여기 잠깐만 보실까요? 아까 방법이 직접법이 있고 칠판 잘 보세요. 그 다음 직선법이 있었죠. 그 다음 연금법이 있고 그 다음 뭐가 있었죠? 상환기금법이 있었죠. 맞죠? 그런데 이걸 뭐로 바꿔놓으면 거의 대부분 걸려드냐면 수익환원법의 환원방법 4가지는 직접법, 간접법, 연금법, 상환기금법이 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걸려든다고요. 왜? 직접법 다음엔 당연히 간접법이지. 이 생각을 한다고. 우리 머리 구조가 그렇게 돌아가게 돼 있다고. 그래서 그 부분을 노려서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꼭 어떻게 기억한다? 찍찍연상. 이렇게 기억을 해보자는 얘기죠. 되셨죠? 찍찍이를 연상하는 거예요. 그 다음 직접법은 기억하는 방법. 직접법은 비삼각자산이죠, 여러분? 비읍. 토지, 비삼각자산. 비읍이죠? 직접이죠, 직접. 비읍. 그 다음 건물은 삼각자산이죠? 네. 그래서 시옷 직선법 이렇게 들어가 주면 된다고요. 이게 외우는 방법이라고. 그 다음 어장에 연어가 살죠? 어장인 연어가 살잖아요. 그래서 연금법, 어장은. 그 다음 상환기금법은 광산 이러면 되네요. 광산 그러면 상환기금법.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된다. 됐죠? 네. 이제는 그냥 안 됐어도 됐다고 해주세요. 된 겁니다. 그럼 수익환원법의 계산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 감정평가 방법, 7방법 중에 계산 문제가 나오는 게 2문제 정도씩 매해 나와요. 3문제까지는 안 나오고 계산 문제가 2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원가법 계산 문제, 수익환원법 계산 문제, 공시지가 기준법 또는 거래사례 비교법 계산 문제, 이 뒤로 바로 공부할 그 계산 문제만 나와요. 풀어줘야 돼요. 수익환원법 문제가 제일 어렵대요. 보통 이제 시험장 들어가서 문제를 풀고 오시는 분들은 수익환원법 문제가 제일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수익환원법 계산 문제가 어찌 보면 제일 쉬워요. 제일은 아니겠다. 거래사례 비교법이 제일 쉬우니까. 그럼 칠판 이쪽 보세요. 문제가 있답니다. 자, 여기를 그대로 보시고. 1년 전 과거. 그러니까 지금 감정평가 의뢰된 대상 건물이에요, 건물. 여기서 주의하실 건 건물이라는 걸 꼭 기억하면서 넘어가야죠. 그럼 이 문제 풀 때 무조건 뭘 구해야 된다? 상각률. 상각률 곱게 준다, 내용연수로 준다, 내용연수. 그게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이 문제를 푼다는 얘기. 그럼 1년 전 과거 유효조소득 7,500만 원, 영업경비는 2천만 원이랍니다. 여러분 왜 이 둘을 줬을까요? 우리가 사용하는 수익은 무슨 수익? 순수익이죠. 조순전후 중에 순. 유효조소득에서 뭘 빼서 구한다? 영업경비 빼죠. 그래서 유효조소득과 영업경비를 둘로 준 거죠. 이것도 순영업소득을 곱게 주기 싫었던 거죠. 맞죠? 그래 놓고 1년 뒤 미래 유효총소득은 7천만 원이랍니다. 조가 총이었어요. 거기에 또 스트레스 받지 말고 7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영업경비가 2천만 원이 들어갈 것이래요. 그럼 첫 번째로 대상 건물의 수익가액을 구해보라고 얘기하고 과거 수익과 1년 뒤 미래 수익을 줬네요. 이 중에 뭔 지워야 된다가 포인트네요. 과거 수익 쓰면 안 된다고 그랬죠. 수요자는 뭘 목적으로 산다? 미래 수익을. 이게 함정인 거죠 지금. 되셨어요? 그 다음 자본 수익률이 5%래요.
자본 수익률 5%. 그럼 문제 풀 때 틀리는 가장 이 부분 문제의 포인트는 이 문제를 죽어라고 출제자가 내는 이유는 자본 수익률 주면 이 자본 수익률로 냅다 나눈다. 그래서 틀리는 거죠. 여기다 뭘 더해야 된다? 상각률. 그렇죠. 전체 내용연수 50년이래요. 그리고 경과 내용연수가 30년이랍니다. 그럼 잔존 내용연수 몇 년이네요? 20년이죠. 우리는 뭘 사용한다는 걸 알면 된다? 잔존 내용연수죠. 되셨어요? 그래서 무슨 법에 의한? 직선법에 의한 수익가격, 수익가액을 구해보래요. 지금 감정평가 규칙에서는 수익가액이에요. 가액. 가격이 아니라 가액입니다. 예. 그래서 수익가액을 구해보랍니다. 그러면 빈번한 실수. 과거 수익을 그대로 사용하면 틀리는 거예요. 자본 수익률을 그대로 사용해도 틀리는 거예요. 되셔요? 되셔야 됩니다. 그럼 건물은 상각률을 꼭 가산해서 환원율을 계산해야 된다. 아까 계속 연습했던 거. 지금 그 얘기인 거죠. 그래서 뭘 지워버리고? 과거 수익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전체 내용연수와 경과 내용연수는 안 쓰네요. 우리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사는 시점 기준 남아있는 연수. 얘만 쓰죠? 맞죠? 그러면 잔존 내용연수가 20년이면 20년에 걸쳐서 몇 프로를? 사는 시점에 집어는 100%를 다 회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해마다의 회수율은 5%죠. 100%를 20으로 나누면 되니까. 맞죠? 그래서 이 5%를 더한다? 더해야죠.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수익가액은 무엇분의? 환원이율분의 순수익이죠. 그렇죠? 그럼 순수익 계산했나요 지금? 맞죠? 유효조소득에서 뭘 빼서 구한다? 영업경비 빼요. 그럼 유효조소득이 7천만 원이었죠? 영업경비 2천만 원이었죠? 아까 과거를 지웠죠? 과거는 이게 7,500만 원이었다고요. 그걸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1년 뒤 미래수익을 쓴 거지. 그럼 순수익은 얼마? 5천만 원이죠. 5천만 원을 위로 올릴 거예요. 그럼 환원이율은 자본 수익률 5%에 뭘 더한다? 자본 회수율 더해야죠. 자본 회수율이 뭐다? 세 글자? 상각률. 그렇죠. 잘하셨어요. 그러면 왜냐하면 건물은 직선법이니까 상각률을 더해서 가액을 더 낮춰야죠. 그러면 지금 5%에 5%를 더하니까 몇 프로로? 10%로 나누면 되겠죠? 그럼 다 계산했네요. 한번 해볼까요? 5천만 원을 얼마로? 10%로 나눠주면 얘 0.1이죠? 그럼 점 다음에 한 자리 위로 올라가죠? 5만 원이죠. 아니, 만 원을 두들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5천 나누기 0.1은 5만이라고. 5000, 4개. 그럼 얘는 5억이죠. 됐나요? 이렇게 문제를 푸시는 거라고.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근데 몇 번 연습해 보시면 이 문제 간단하게 푸실 수 있어요. 진짜로. 타다닥 타고 들어가면 된다는 얘기. 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디 부분을 본 거냐면, 수익환원법 부분에 우리 539부터 시작해서 제가 쭉 다시 정리를 해드린 거죠. 네. 그래서 교재상으로는 잠시만. 사실상 어디까지 설명을 드렸냐면 554페이지까지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근데 제가 설명 안 드리고 이 교재에 그냥 있는 내용은 감정평가 방식 내용에 실무에서 사용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잘 안 나오는 부분들이니까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만 기억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계속 칠판 이제 보세요. 거래사례 비교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려볼게요. 거래사례 비교법. 이번엔 좀 더 오래 기다리네요. 신기하네. 이제 안 나오네. 아, 예. 자, 다시. 그래서 이제 거래사례 비교법을 볼 겁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에서는 어디에 있냐면, 자, 이제 530페이지. 비교 방식이라고 되어 있는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려볼 겁니다.
계산 문제로 정말 많이 나와요. 자주 나오는데 얘는 절 보실까요? 원래 계산 문제 몇 문제 나온다고 그랬죠? 계산 문제 적게 나오면 8문제에서 많이 나오면 10문제. 계산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수험생들이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할 때 쭉 수업을 들어볼 거 아니에요? 수업을 들어보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실 거예요. 계산 문제를. 그렇게 풀어본 다음에 이것만큼 풀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문제가 하나 있다고요. 하나. 거의 유일하게 하나. 그게 바로 뭐냐면 거래사례 비교법이에요. 그만큼 쉽다 어렵다? 쉽다는 얘기예요. 이 문제는 꼭 맞춰줘야 되는 문제라는 거죠. 얘가 나오게 되면 거의 서비스 문제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줘야 돼요. 그러면 자, 거래사례 비교법의 개념이 뭔지를 이제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 교재에 지금 내용들이 있죠. 자, 이제 칠판을 보세요. 거래사례 비교법은 그냥 간단하게 이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첫 번째로 거래사례 비교법은 비용 방식일까요? 수익 방식일까요? 비교 방식일까요? 비교 방식인지 어떻게 하셨어요? 비교법이라고 적혀 있죠. 이렇게 당연한 걸 시험장 들어가면 이제 헷갈린다고요. 정말 놀랍게도. 그러면 자 여기 그대로 보시고 얘는 거래사례 비교법은 비교하는데 뭐랑 비교해요, 여러분? 거래 사례와 비교하죠. 그럼 감정평가 의뢰된 대상 부동산은 거래된 사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감정평가 의뢰된 대상 부동산과 똑같은 부동산을 시장에서 찾아서, 원래 개념은 똑같은 부동산이 지금 감정평가의 시점인 기준 시점의 거래가 50억에 됐다면 너랑 똑같은 부동산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부동산, 그러니까 지금 지역도 동일하다는 얘기죠. 똑같다는 얘기는 물리적으로 동일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특별한 사정 없이 지금 감정평가의 시점, 기준 시점에 50억에 거래됐다면 너도 얼마? 50억. 이렇게 얘기해도 될까요? 그렇죠. 이게 거래사례 비교법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현실에서 감정평가 의뢰된 대상 부동산과 똑같은 부동산을 찾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물리적으로 똑같은 거 찾기 어려워요. 그렇죠? 지역이 동일한 것 찾기 어렵죠? 맞죠? 그 거래된 사례를 찾기가 어렵다고요. 그리고 기준 시점이 예를 들어 감정평가의 시점이 2021년 3월 3일이면 3월 3일에 거래된 사례를 찾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겠죠. 이해가 되셨어요? 그 다음 실제 현실에서의 거래는 급하게 매매가 되면 정상적인 가액으로 거래가 되나요? 안 되죠. 친인척 간의 거래가 되면 정상적인 가액으로 거래됐다고 볼 수 없겠죠. 피는 물보다 징하니까 지나니까? 지나니까. 그 얘기죠. 되시죠? 그러니까 특별한 사정이 개입되지 않은 것도 찾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되셨어요? 그러면 이제 잘 보세요. 거래사례 비교법에 의할 때는 원래 사례부동산 가액이 50억이면 50억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똑같아야 쓰는 거죠. 근데 만약에 특별한 사정이 개입돼 있다면 사정이 없는 상태로 보완하고 수정한 수치를 적용해 줘야 되고 그 적용은 곱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점이 다르면 이게 왜 정으로 돼 있죠? 시점이 다르면 시점 수정을 해줘야 돼요. 무슨 수정을 해준다? 시점. 그러면 시점은 크게 두 가지 시점이 있겠네요. 무슨 시점과 무슨 시점이 있냐면 거래 시점과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시점이 있답니다. 이렇게 있대요. 그럼 기준 시점은 이름이 왜 기준 시점이죠?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시점인 거예요. 그럼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뭐였죠? 대상 부동산. 그럼 우리는 대상 부동산 가액을 구하는 게 목적이죠. 근데 그 대상 부동산 가액을 그냥 50억이라고 확 던져놓으면 걔는 과거에도 50억, 현재도 50억, 미래에도 50억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언제 꼭 집어 50억이라고 얘기해 줄 필요가 있나요? 이쪽 감정평가 보고서에 그게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시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무슨 시점이다?
기준 시점이겠죠. 기준 시점. 그러니까 우리는 거래 시점과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구하는 게 2021년 3월 3일에 대상 부동산 가액을 구하고 싶은데 사례 부동산이 거래가 된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것이 거래가 됐다고 볼게요. 얘가 언제 거래가 됐냐면 파란색도 보이나요, 지금? 예. 얘가 2020년 3월 3일에 거래됐대요. 지금 이 두 개의 부동산은 시점이 같은가요? 다른가요? 예, 시점 다르죠? 그럼 이 사례 부동산을 제껴놓고 생각해 보면 대상 부동산이 2021년 3월 3일에 가액이 얼마인지 알고 싶은데 얘가 2020년 3월 3일에 거래된 사례가 있어요. 걔가 50억이라고 해서 2021년도도 50억이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안 되죠. 물가는 상승되죠. 변동되잖아.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래 시점과 기준 시점이 다르면 거래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일치시켜야 될까요? 기준 시점을 거래 시점으로 바꿔야 될까요? 지금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무슨 시점이다? 기준 시점. 그러니까 거래 시점 내용을 기준 시점으로 고쳐야 되겠죠. 되셨어요? 이게 뭐다? 시점을 수정했죠. 시점 수정치죠. 이해가 되시죠?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자, 칠판. 이거 잘 보세요. 시점을 수정하면 얘는 함정이 하나 있어서 설명을 드려야 돼요. 시점이 수정되면 시점 수정을 한 다음에 가액은 기준 시점의 대상 부동산 가액이 된다. 5. 다시 지금 뭔가 확 지나갔죠? 듣긴 들었지만 이해가 잘 안 돼서 대답을 못 했을 거예요. 근데 못 들은 척 그랬죠, 지금. 자, 여기 잘 보세요. 지금 뭐라고 문제가 나오냐면 이렇게 나온다고요. 자, 첫 번째. 자, 잠깐만 이쪽 보세요. 지금 거래사례 비교법이 뭔지를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감정평가 의뢰된 부동산을 뭐라고 하죠? 대상 부동산. 이 대상 부동산 가액을 누가 정해야 되는데?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사가 이 부동산이 거래된 사례를 찾았다면 얘가 시장에서 50억이라면 50억이라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대상 부동산은 거래된 적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대상 부동산과 똑같은 놈을 찾아서 어디에서 찾아서? 시장에서 찾아서 지역이 똑같고 물리적으로 똑같은 부동산이 특별한 사정 없이 거래된 사례가 있다면 그것도 기준 시점에 거래가 된 사례가 있다면 걔를 그냥 갖다 쓰면 된다. 걔가 50억이면 50억이라고 얘기하면 되죠. 그렇죠? 그런데 이때 사례 부동산과 대상 부동산이 서로 다르면 그대로 갖다 쓰면 되나요? 조정해 줘야 되나요? 조정해 줘야 되겠죠. 네. 수정해 줘야 된다고. 무슨 부동산 가액으로? 대상 부동산 가액으로 고쳐줘야 되겠죠.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때 거래 사례 부동산의 시점은 거래 시점이죠. 대상 부동산의 시점은 감정평가의 시점이 무슨 시점? 기준 시점이 되는데 이 두 개의 시점이 다르다면 시점 수정을 하겠죠. 지금 시점 수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럼 시점 수정은 거래 시점으로 고치는 것이다. 그러면 X죠. 뭐로 고치는 것이다? 기준 시점으로 고치는 것이에요. 맞습니다. 그럼 여기다 하나를 더 붙인 거예요. 시점 수정 후에 가액은 기준 시점의 대상 부동산 가액이 된다. 자, 5. X. X가 답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자, 잘 보세요. 자, 이병헌이 있어요. 이렇게 실명을 얘기해도 되죠. 뭐 워낙에 유명이니까. 그 다음 나쁜 얘기를 할 게 아니니까. 이병헌이 있어요. 실제로 제가 좀 많이 좋아하는 배우예요. 남자를 좋아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다음 이제 사례 부동산에 사례에 박수연이 있어요. 둘의 공통점이 있죠. 둘 다 남자죠. 둘 다 남자죠. 그렇죠? 그래서 뭘 알고 싶은 거냐면 이병헌의 몸값을 알고 싶어요. 이병헌의 몸값을 알고 싶은 거야. 그러면 이병헌이 실제 시장에서 거래된 가액이 있다라면 그걸 그대로 갖다 쓰면 되는데 지금 거래된 가액이 없죠. 네?
그래서 누가 거래된 가액이 있어서? 박수현이 거래된 가액이 있어서 얘를 갖다 쓰고 싶다고요, 지금. 되세요? 근데 박수현과 이병헌은 눈, 코, 입 다 다르죠? 개수만 똑같잖아,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박수현이 거래된 가액을 가지고 바로 이병헌 가액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고쳐야 되잖아요. 이제 고쳐야죠. 성형수술을 해야죠. 그럼 눈, 코, 입을 이병헌과 똑같이 고치겠죠. 되세요? 박수현의 시점이 거래 시점이라 고쳐야 된다고요. 그래서 언제로 고치면? 기준 시점으로 고치면 눈, 코, 입을 이병헌과 똑같이 고치면 고쳐진 다음은 눈, 코, 입이 이병헌과 똑같아진 박수현인가요? 눈, 코, 입이 이병헌과 똑같이 고쳐진 이병헌인가요? 박수현이죠.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거래 시점의 사례부동산 가액을 시점 수정을 하면 시점만 바뀌는 거지. 시점만. 그러니까 무슨 시점에? 기준 시점의 사례부동산 가액으로 바뀌는 거지 기준 시점의 대상부동산 가액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고요. 너무 비슷하게 느껴지나 봅니다. 괴리가 크라고 일부러 예를 들었는데 그래서 이 내용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시점 수정이고 이번에는 지역이 다르대요. 대상부동산이 속한 지역과 사례부동산이 속한 지역이 달라요. 그럼 그때는 사례부동산이 가격이 50억이라고 해서 대상부동산 가격을 50억이라고 평가하면 안 되겠죠. 지역이 좀 더 우월한 지역이 있잖아요. 가격 수준대가. 그런 얘기예요. 그럼 개별적으로 또 달라요. 그러니까 얘는 5층짜리, 얘는 6층짜리 이런 식으로 다를 수 있겠죠. 그리고 달려져 있는 시설물이 얘는 좋고 얘는 나쁘고 이렇게 다를 수 있다고요. 그럼 조절을 해야 되겠죠? 조정을. 그리고 면적이 얘는 1000제곱미터, 얘는 1200제곱미터 이렇게 다를 수 있다고요. 그럼 1000제곱미터인 사례부동산의 가액이 50억이라고 1200제곱미터인 대상부동산 가액을 50억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되셨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여기 보세요. 시장에서 사례 찾아서 걔랑 대상부동산 똑같으면 그냥 갖다 쓰고 다르면 조정한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다르면 조정하는 거죠. 여러분 유명한 찌개 중에 부대찌개 있죠. 부대찌개. 얘는 사시찌개예요. 무슨 찌개? 사시찌개. 사시찌개를 끓여 먹는 거예요. 근데 배가 고프니까 면발도 넣어 먹고 사시찌개면 이러면 되겠죠. 그래서 고개 드시고 이쪽 봅니다. 사는 뭐예요? 사정까지만 나가도 돼요. 사까지만 기억해도 돼. 사 이러도 돼. 사정 보정.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없는 상태로 보완하고 수정. 시점 수정.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 면적 비교 해주면 된다고요. 그럼 우리는 이제 얘들이 다 비교치죠. 비교 수치죠. 근데 지금 두 가지를 비교하는 거죠. 뭐와 뭐를? 대상부동산과 사례부동산을 비교하죠. 그럼 얘는 분수로 이제 수치가 나오는데 이 분수의 수치를 구할 때 우리는 알고 싶은 건 어디로 올리죠? 분자로 올리죠. 분자가 알고 싶은 거잖아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최종적으로 뭘 알고 싶죠, 지금? 무슨 부동산 가액? 대상부동산 가액을 알고 싶죠. 그러니까 대상부동산 수치가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 분자로 들어가죠. 그리고 처음 출발은 항상 몇 프로부터 출발? 100%부터 출발하죠. 100% 출발하겠죠. 그래서 우세하다 그러면 더하고 열세하다 그러면 빼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그냥 간단합니다, 진짜. 여러분 처음 출발이 100%예요. 10% 우세해졌대요. 10%가 우세하대요. 그럼 얘는 10%가 되는 거예요? 110%가 되는 거예요? 110%가 되는 거죠. 자, 100% 처음 출발 기준. 20%가 우세하대요. 그럼 얼마가 되죠? 120%. 대답 잘하시고 계세요. 5%가 열세하대요. 그럼 95%가 되는 거죠. 95%는 0.95? 0.95?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상 부동산이 우세, 열세 이런 식으로 나오면 대상 부동산에서 조정하는 거죠.
사례부동산이 우세열세 그러면 사례부동산에서 조정해야 되죠? 그렇죠? 아니, 사례부동산이 5% 우세하다는데 그럼 사례부동산의 수치를 105로 고쳐야지 대상부동산 수치를 고치면 안 되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칠판만 보고 대답해 보세요. 그냥 한번 해볼까요? 왜 사람들이 이 문제를 쉽다고 하는지를 느껴보자고요. 대상부동산이 지역적으로 10% 열세하답니다. 그러더니 문제에서 물어봤어요. 지역요인 비교치는 얼마일까요? 이게 문제예요. 얘를 구해보래요. 그럼 이 문제를 딱 보자마자 뭘 적을 수 있어야 되네요. 대분의 4라고만 안 하면 된다고요. 우리는 알고 싶은 게 대상부동산이니까 얘가 분자. 분모의 사례부동산. 100이죠? 대상부동산이 10% 열세하다고 돼 있죠? 그럼 대상부동산 수치가 얼마로 바뀌어요? 90으로 바뀌는 거죠. 얘 여기서 10% 뺀 거잖아요, 지금. 그럼 얘는 90%고 얘는 그냥 아무 말도 없으니까 100%겠네요? 그럼 퍼센트 지워지겠죠? 100분의 90이 답이죠. 0.9가. 이게 문제라고요. 쉬워요, 어려워요? 이것도 어려워요? 쉽죠. 그 다음 이제 다시 사례부동산이 개별적으로 20% 우세하대요. 그때 문제의 개별 요인 비교치를 물어봤습니다. 구할 수 있을까요? 바람 같은 스피드로 구할 수 있죠? 4분의 대 100. 얘가 사례부동산이 20% 우세죠? 20을 더하죠? 그럼 얼마? 120분의 100. 끝. 쉽죠? 그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무슨 찌개만 기억하면 된다? 부대찌개, 사시찌개. 난 김치찌개 그러면 안 된다고. 사시찌개. 네? 배가 고프니까 뭐도 넣어먹고 면발도 넣어먹고. 그럼 대상부동산 가액이 되는 겁니다. 이 모드를 다 했을 때 대상부동산 가액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정보정만 했다. 그럼 사정보정 후에 사례부동산 가액이죠. 네. 시점 수정을 했다. 시점 수정 후에 사례부동산 가액인 거죠. 박수현인 건 바뀌는 게 아니라니까. 됐죠? 지금 그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 그래서 지금 이 개념이 뭔지를 이해해 주시면 돼요. 여기 보세요. 여기서 중요 출제 포인트 하나. 얘랑 똑같은데 토지에서 적용하는 게 있었죠. 토지가액 구할 때는 국장이 정해준 표준지를 가지고 기준으로 구해봐. 그게 공시지가 기준법이죠, 여러분. 그럼 칠판 보세요. 얘는 건물에 보통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래의 사례비교법은 건물 플러스 토지에 사용하겠죠. 토지만을 사용할 때는 뭐로 사용한다? 표준지? 공시지가로 기준으로 구하죠? 그게 공시지가 기준법이란 말이에요. 그럼 칠판. 얘 조정할 때 얘 사시찌개죠. 처음 출발이 뭐로 출발해요, 여러분? 사로 출발했죠. 여기 제가 뭐에다가 색깔 넣어놨죠? 사. 얘 사정보정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는 사정보정이 없으니까 강조를 할까요? 공시지가 기준법에는 사정보정이 없다고요. 왜 없냐면, 자, 절 보세요. 국장이 어떤 토지의 가액을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해서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명수도 있는데 그것까지 기억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가액을 정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가액을 정할 때 감정평가사가 정하는 그 가액에는 사정이 있을까요? 급하게 거래됐으니까 얼마 이런 사정이 개입돼 있을까요? 개입될 여지가 없죠, 아예. 표준이 되는 땅값에는 사정이 개입될 여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정보정의 개념이 없다고요. 이게 작년도 기출문제. 그 전에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얘는 대분의 4로 계산을 한 거죠. 잘 보세요.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100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부대찌개면이 아닌 무슨 찌개면? 사시찌개면 하시면 돼요. 알고 싶은 건 뭐기 때문에? 알고 싶은 건 대상부동산가액, 사례부동산가액? 대상부동산가액이니까 걔를 어디로 올린다? 분자로 올린다. 대분의 4만 안 해주시면 이 문제 푼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되셨죠? 그래서 사례부동산은 분모로. 처음 출발은 몇 프로부터 출발? 100%부터 출발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해볼까요? 대상부동산이 사례부동산보다 10% 열세하답니다. 대상부동산이 사례부동산보다 10% 열세하대요. 그럼 중요한 건 주어를 찾아야죠. 주어. 이 문장의 주어가 뭐죠? 대상부동산이죠. 그러니까 대상부동산이 10% 열세니까 얼마가 된 거죠? 90%가 된 거죠. 맞죠? 맞잖아요. 그리고 사례부동산이 대상부동산보다 20% 우세하대요. 그럼 사례부동산이 얼마가 되는 거죠? 120? 그럼 얘가 120, 얘는 100? 그럼 끝이란 얘기예요. 예? 사례부동산이 20% 우세하면 얘가 120이 됐죠. 얘는 그냥 100이죠. 예? 얘를 고려하면 90으로 바뀐 거지만 됐죠? 지금 그 얘기예요. 그 다음 문제, 이런 문제가 주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인근 지역에서 추출한 사례부동산은 대상부동산보다 개별적으로 10% 우세하대요. 바로 들어가 볼까요? 지금 개별적이죠. 개별적으로 10% 우세해요. 사례부동산이. 그럼 사례부동산의 수치가 얼마? 개별요인 비교치에서는 110이죠. 그럼 대상부동산은 100이네요. 맞죠? 그러니까 개별요인 비교치는 사례부동산만 110으로 바뀌었고 대상부동산은 100이죠. 100을 110으로 나눈 값이죠. 이해되세요? 그 다음 면적은 대상부동산이 1000, 사례부동산은 1200이래요. 그럼 그대로 대입시켜주면 되죠. 뒤집지만 않고. 그러면 대상부동산 1000이고 사례부동산 1200이니까 1000, 1200 맞죠? 되셨나요? 0만 지워서 이렇게. 간단하죠? 그 다음 거래 시점에 물가지수가 있고 기준 시점에 물가지수가 있대요.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어느 시점에 가액? 기준 시점 알고 싶죠? 얘가 대상부동산의 기준 시점이잖아요. 어디로 들어간다? 분자. 되셨어요? 그래서 기준 시점 물가지수 분자 130. 거래 시점 물가지수 110. 110분의 130이 시점 수정치겠죠. 되셨나요?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그 다음 공시지가기준법. 자, 칠판 그대로 보세요. 이 적혀진 단어에 글자에 사자가 보이나요? 사. 이거 사가 보이면 진짜 사단 나는 거예요. 사 없죠? 그러니까 사정 보정부터 출발한다 그러면 X라고요. 뭐부터 시작한다? 시점 수정부터 출발하겠죠. 시점 수정, 지역요인 비교, 개별요인 비교를 한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비교 표준지 공시지가 곱하기 시점 수정치죠. 지역요인 비교치, 개별요인 비교치, 기타 보정치를 적용해서 대상 토지가액을 구해요. 이거 왜 대상 토지가액이라고 했는지 이해되시죠? 지금 땅값을 구할 때는 공시지가 기준법에 의한다는 거잖아요. 얘 비교법이다, 기준법이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꼭 기억해 두세요. 네,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뭐가 없다는 걸 기억하자. 사정보정 없어요. 고개 드시고 절 보시고 거래 사례 비교법은 사정보정부터 출발하나요? 그래서 사시찌개 면이었죠. 공시지가 기준법은 사가 없네요. 그러니까 사시찌개 한다 그러면 X라고요. 뭐 한다? 시찌개 하는 거죠. 네? 그냥 사가 빠졌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의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오냐면 이런 문제를 내요. 여기 보세요. 여기. 대상부동산이 주거지역에 있는 토지입니다. 대상부동산이 주거지역에 있는 토지래요. 그때 표준지가 2개가 주어져요. 이 문제는 항상 2개 내지 3개를 줘요. 근데 이제까지 3개를 준 적도 없어. 2개를 줍니다. 그럼 그 2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어야 돼요. 얘를 구하기 위한. 문제를 어떻게 주냐면 너무 쉬워요.
두 개를 준다고요. 그럼 지금 대상 토지가 뭐니까? 어느 지역의 토지니까? 주거 지역의 토지니까 당연히 우리는 주거 지역의 토지의 가액을 구하기 위해서는 인근 주거 지역 토지의 비교 표준지. 표준지로부터 비교해서 구할까요? 상업 지역의 토지와 비교할까요? 동일한 곳에서 찾아야지. 그렇잖아요. 얘에서 찾겠죠. 얘를 기준으로 해서 우세 열세하면 그렇게 똑같이 들어가주면 끝난다고요. 아까 했던 내용 똑같다고요. 그래서 얘가 지워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대상 토지가 어디로 올라가고 분자. 비교 표준지가 어디로 들어간다? 아래로 들어가면 되겠죠. 이게 사례부동산이니까 지금. 사례부동산만 비교 표준지로 바뀐 거잖아요, 여러분. 네. 백백해놓고 우세하면 더하고 열세하면 뺀다?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됐죠? 뭐 적산법의 내용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수익분석법도. 그리고 임대사례비교법은 임료를 구하는 거죠. 임료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임료를 구할 때 대상 부동산과 똑같은 것을 찾아서 그 부동산의 임료가 임대된 사례가 5천만 원이면 1년에 너도 5천만 원? 이게 임대사례 비교법입니다. 그런데 똑같으면 갖다 쓰지만 다르면 역시 뭐 해준다? 사, 시, 찌개를 하겠죠. 이거 시점 수정치예요. 점점. 됐죠? 그러면 대상 부동산 임료가 되겠죠. 그럼 얘도 당연히 뭐 해야 되겠다? 4분의 대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사시찌개면 알고 싶은 게 대상 부동산 임료니까 얘가 어디로 들어간다? 뭐? 분자. 알고 싶은 건 무조건 분자. 처음 출발은 뭐로부터 출발? 100%로부터 출발. 그것만 기억해 두시면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 더. 임대차 계약 조건의 유사성을 따져봐야 될까요?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잠깐만 여기 볼까요? 이건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다 왔어요. 다 왔어요. 제가 적산법과 수익분석법의 내용을 설명을 안 드리고 넘어간 이유는 근래에 정말 나온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래에.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한번 설명드리거나 그 메일 기포로 다뤄서 멘토링 동영상으로 간단하게 올려드리긴 할 거예요. 멀지 않은 미래에. 미래가 중요하죠? 자, 여기 보세요. 대상 부동산이 있습니다. 이게 5층짜리 건물이에요. 5층짜리예요. 그리고 이때 사례 부동산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어요. 얘 5층짜리 건물이에요. 그럼 지역이 동일하네요. 바로 옆에 있으니까. 지역 동일해요. 그 다음 얘 층수 똑같고 시설물 다 똑같아요. 그럼 물리적으로도 동일하죠. 그렇죠. 그리고 얘가 이제 임대가 이루어졌는데 얘 얼마를 받았냐면 얘가 5천만 원을 받았답니다. 5천만 원을 받았어요. 그럼 얘도 얼마라고 그냥 얘기하고 싶은데? 5천만 원이라고 얘기하고 싶죠? 그래서 감정평가사가 5천만 원이라고 얘기한 순간 얘가 뿔이 났어요. 감정평가 의뢰인이. 왜 그랬냐면 이 옆에 뭐가 있냐면 4층짜리 건물이 있어요. 그런데 이 4층짜리 건물이 얼마에 임대가 됐냐면 6천만 원에 임대가 됐대요. 층수 빼놓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뭔가 이상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죠?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소유주가 누구냐면 A입니다. A가 감정평가사를 째려봤겠죠? 그랬더니 감정평가사가 갑자기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 거죠. 자기가 잘못한 걸 깨달았어요. 뭘 잘못했냐면 이때 다 똑같은데 대상 부동산과 사례 부동산이 다 똑같은데 얘 임대 사례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근데 얘는 3층까지 임대된 사례예요. 우리가 구하는 건 몇 층? 5층 전층이죠. 그럼 3층까지의 사례를 가지고 5층 전층의 임대료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임대사례 비교법에서는 한 가지를 더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죠. 임대차 계약 조건의 유사성도 판단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5층 전층의 임대료를 구하고 싶으면 5층 전층의 임대 사례를 구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이게 거래사례 비교법과 다른 유일한 한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네. 그래서 지금 개념을 이렇게 잡아드린 거예요. 된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자산 유형별 감정평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얘가 작년도 시험에도 그렇고 한 2년에 한 번, 길게는 3년에 한 번꼴로 틱틱 던져주면서 나와요, 문제. 여기 보세요. 그냥 뒤에, 맨 뒤에 있는데, 잠깐만, 기본서 좀 그만 넘기고 좀 여기를 보시고. 이게 다 기초 입문서에 있다고요, 여러분. 진짜로 있다니까, 진짜로. 원칙이, 자, 토지는, 자, 잘 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릴 때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각각의 대상물별로 좀 더 적합한 방식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절 교회는 수익이 발생하나요? 발생하지 않나요? 많이 발생하지만 발생하지 않는 걸로 약속했죠. 그래서 수익 방식으로 평가하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절 교회 만들 수 있나요? 절 교회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지어졌으니까 실제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건 짓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겠죠. 비용이고 가격이라는 비용 방식 적용하겠죠. 절 교회를 절 시장이 따로 있어서 주지 스님들끼리 맨날 만나서 시장에서 거래하나요? 아니죠. 거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지 않죠. 비교 방식에 의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각각의 자산 종류별로 좀 더 적합한 평가 방식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겠죠. 이걸 시험 문제로 낼 수 있다고요. 실제로 내고.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 토지는 만들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토지를 만들 수는 없죠.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없어요. 부증성의 특성 때문에. 고로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격이라는 비용 방식을 적용할 수가 없네요. 원가법을. 그렇죠? 토지는 거래가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그러니까 토지, 바로 네 옆에 토지가 10억에 거래돼서 너도 10억.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토지는 무슨 법에 의한다? 거래사례 비교법에 의하는 게 원칙이랍니다. 그런데 물론 토지 중에서 매립지, 조성지가 있을 수 있죠. 그럼 매립하고 조성하는데 비용 들어가죠. 그럼 비용이고 가격이라는 원가법을 적용할 수도 있겠죠. 예외적으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건물은 만들 수 있나요? 만들 수 있죠. 그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고 가격이라는 원가법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있겠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만들 수 있다. 그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격이다는 무슨 법을 적용한다? 원가법. 지금 그 얘기예요. 그 다음 자동차가 있습니다. 자동차 만들 수 있나요? 있죠.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육해공 탈 것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육상으로 탈 게 뭐죠? 자동차죠. 해상으로 타고 다니는 게 뭐죠? 배를 두 글자로 고치면 배에 이러시면 안 되고 선박. 그럼 공중으로 탈 것 비행기, 항공기죠. 항공기.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 선박, 항공기에 대한 평가 방법이 있겠죠. 그럼 이제 둘의 그 세 가지의 공통점은 만들 수 있나요? 자동차, 선박, 항공기가 돌아다닌다는 얘기는 만들었다는 얘기잖아요.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격이라는 원가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동차, 선박, 항공기 중에 동네 가보면 중고 시장이 있는 데가 있죠. 중고차 시장은 있나요? 있죠. 웬만큼 큰 도시면 그 도시의 중고차 시장이, 매매 시장이 한 군데씩 있다고요. 그럼 차는 거래 시세가 내 자동차 동급의, 동일한 종류의 동급의 동년도에 생산된 연식이 똑같은 자동차의 거래 사례를 바로 알 수 있나요? 있죠. 그러니까 자동차는 무슨 법이 좋을까요? 거래 사례 비교법에 의하겠죠. 가액을 정할 때. 지금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중고 선박 시장 어디 가야 알 수 있는지 손 들어보세요. 중고 선박 시장 난 들어봤다. 중고 항공기 시장 못 들어봤죠. 걔들은 빈번하게 거래가 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거래사례 비교법에 의하지 못하겠네요. 그래서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는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꼭 가격이라는 무슨 법을 적용한다? 원가법을 적용해요. 그때 원칙이 이와 같은데 얘를 못 구하면 예외적으로 원가법으로 구하고 반대로 가는 거예요. 얘는 못 구하면 거래사례 비교법에 의해요. 반대로 간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근데 얘는 사용할 수 있을 때 얘기고 사용할 수 없게 되면 자동차 선박 항공기를 다 해체합니다. 그럼 그 중에 쓸만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고철 등. 그럼 해체해서 처분하면 가격이 나오겠죠? 걔를 해체 처분 가격이라고 해요. 해체 처분 가격. 네. 그래서 자동차 선박 항공기는 사용할 수 없게 됐을 때는 다 공통적으로 가액을 구하네요. 해체 처분 가격으로. 됐어요? 여기까지. 그리고 무형자산이 있답니다. 저작권. 우리 작곡가들이 저작료를 받죠. 저작권. 그러면 어떤 작곡가가 작곡한 곡은 미래 수익이 많이 발생하죠. 곡 한 곡당 똑같은 저작권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발생되는 미래 수익의 크기에 따라서 가액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얘는 무슨 법에 의하는 게 제일 좋겠어요? 비용 방식에 의해야 될까요? 비교 방식에 의해야 될까요? 수익 방식? 수익 방식이죠. 영업권도 마찬가지. 영업할 수 있는 권리에 따라서 미래 수익이 많이 발생하는 영업권도 있고 미래 수익이 적게 발생하는 영업권도 있잖아요. 그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수익환원법에 의하겠죠. 무형의 권리 등은.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럼 과수원은 얘는 무엇에 의한다고 되어 있냐면 거래사례 비교법에 의한대요. 과수원이 거래가 된대요. 그 다음 살림은 거래사례 비교법에 의한답니다. 일일이 적으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외워야 될 게 딱 있어요. 그것만 외우면 돼요. 그래서 살림은 산지와 임목으로 나눠지는데 둘 다 따로따로 거래사례 비교법에 의한답니다. 그래서 특이사항은 조성지, 매립지, 간척지 등은 만들 수 있죠?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 원가법에 의할 수 있어요. 살림은 이 둘을 구분해서 평가하는 게 원칙이래요. 원래는. 근데 얘를 일괄해서 평가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결국은. 그리고 소경 목림이라는 게 있답니다. 얘는 뭐냐면 작을 소자예요. 네. 얘는 경이 지름 경자예요. 그래서 지름이 작은 얼마 자라지 않은 나무를 얘기해요. 그럼 얘는 시장에서 거래된 사례가 거의 없겠네요. 그래서 원가법에 의한대요. 얘 안 나올 것 같지만 문제 나온 적이 있었어요.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외우는 방법이. 그리고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평가하는 경우가 있고 산지와 임목을 한꺼번에 평가한대요. 그 다음 아파트는 건물 구분 소유권과 대지 사용권을 한꺼번에 평가하는 거죠. 공법 시간에 고상철 선생님이 항상 질문 던지는 게 있죠.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이렇게 물어보죠. 예. 그래서 보통 대답할 때 아파트는 건물이니까 난 건물만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하면 나중에 틀렸다고 얘기하잖아요.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는 건 뭐도 갖고 있는 거다? 대지 사용권도 갖고 있는 거다? 대지권도 갖고 있는 거죠? 그 내용. 그래서 아파트는 건물과 대지, 토지를 한꺼번에 일괄해서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괄 평가 시에는 무조건 뭐로 가냐면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갑니다. 무조건. 일괄해서 평가한다 그러면 무조건 뭐로 간다?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번에 두 개를 얻는 걸 일거양득이라고 하나요? 일거양득 꼭 기억해 두세요. 되셨어요? 그래서 외울 때 이 얘기인 거죠. 우리의 과거 소원은 통일이 아니라 일거양득인 거죠. 과수원은 거래사례 비교법, 소경목림은 원가법. 예? 일괄 평가하면 거래사례 비교법. 되셨어요? 지금 이렇게 딱한 반응들을 보이죠? 시험장 들어가서 얘가 바로 나오니까 바로 풀고 나왔겠죠. 과수원, 거래사례 비교법.
네, 따라해 보세요. 과거 수어는 일거양득이다.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된다고요. 됐죠? 예, 그래서 감정평가론 부분에서 설명드릴 내용들은 한번 다 설명을 드려본 거예요.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 내용들은. 이제 금융론으로 다시 돌아가서 10분 쉬고 부동산 투자회사법과 주택연금 그리고 보금자리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 세 가지 설명드릴 내용에 많이 나오면 두 문제, 적게 나와도 한 문제는 무조건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되셨죠? 네. 10분 쉬고 다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십시오.